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3일, 7월, 8월 동형문제 강의 첫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강의는 동형문제로 나가는데 전각서부터 19개 영역을 쭉 훑어볼 겁니다. 근데 전각만 계속 한 2주 이렇게 하면 힘이 드니까 그래서 영역을 좀 나눴어요. 그래서 오늘은 동형문제 A 파트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요게 이제 어느 정도 진행되면 다음에는 이제 정각 동형 문제 B 파트, 그다음에 C 파트 이렇게 나가는데 A에서 19개 영역, B에서 19개 영역, 그다음에 C에서 19개 영역 이런 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그 참고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 동형 문제는 이제 영역별로다가 일단 강의가 진행돼요. 근데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역별로 일단 한번 감을 잡으시고 9월, 10월에는 이제 모의고사 형태로다가 실전 모의고사랑 똑같아요. 네, 그 형태로다가 한번 감을 잡으시면은 수업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동형 문제랑 모의고사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파악하셔야 될 내용은 그 교재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훑으셨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제가 만든 교재에서 문제를 끄집어오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제가 이제 다른 책에서 가져오는 것도 있어요. 그게 그 책에서 이런 데서 가져온 문제를 다시 교재로다 넣어서 하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너무 없고 그리고 제가 올해가 이제 3년 차인데 그 1년 차 때는 그런 경험이 없어가지고 좀 실수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봤던 책을 다시 뒤지려고 그러니까 너무 시간 소모가 많이 돼요. 그래서 어떤 것은 제가 바로 그 참고 도서라든지 이런 내용이 있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은 그냥 문제만 만들고 답만 해놓는 것이 있어서 그 설명으로 다 제가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번부터 한번 보시죠. 1번 문제가 이게 난이도가 좀 높은 문제에 해당됩니다. 자, 그림이 나와 있고요. 4점이 배정되어 있는데, 네. 일단 도판에 주양공이라고 하시는 분이 뇌고당이라고 하는 청나라 때의 책이죠. 네. 자, 이게 책에 대해서 묻는 건가? 전각인데. 그래서 여러분 일단 의문을 가지고 또 오른쪽에 보면은 등산목 선생의 청대의 전각가입니다. 옥봉산인이라고 하는 전각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옥봉산인이에요. 이 사람 인자예요. 전서체 사람 인자는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예. H 같은 형태로 나오죠. 이게 사람 인이에요. 이렇게 해서 쓴 게. 예. 요걸 이렇게 기울여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예. 여기 조금 더 위로 올려서. 자, 요게 이제 사람 인자. 근데 이런 것까지 여러분 알 필요는 없지. 예. 그래서 전서의 산자가 뭐다, 뭐 인자가 뭐다는 것까지 여러분 다 그렇게까지는 파악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기본적으로다가 여기서 묻는 거는 전측, 후측, 좌우측이 나와 있고 요 도장이 요 면 위에 있는 내용이다라는 거지. 그 다음에 요거는 요 네 면 중에 어딘가에 쓰여져 있는 면이다라는 거야. 그래서 문제를 보면 자, 가는 중국 근대 주양공 부자의 전각 작품을 모아놓은 총집. 여기 그림을 보시면 한 권이 아니란 얘기지 여러 권이 묶여 있는 거야. 여러 권이 쌓여 있죠. 총집이라 하는데 전각가 본인뿐만 아니라 고인, 오래된 도장을 말해. 오래된 도장, 다른 전각가의 작품, 인장의 재료, 한 시대의 같은 품격의 작품 등을 모아놓아 문헌적 가치가 크다. 그랬어요. 이 기원은 송나라 때부터이며 이를 통해 작품의 분석, 인장의 자료, 역대 관인과 사인의 특징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인은 개인적인 도장을 말하는 거예요. 청대 말까지 대략 1000여 권의 7가지 부류로 나타난다. 나는 등산목의 괄호 기역에 수록된 옥봉산인으로, 상단은 주문으로, 하단은 인장의 가장자리에 새긴 관지로 뭐뭐라 한다. 니은은 이 관지를 옆에 써놓은 걸 뭐라 하느냐를 묻는 거죠. 이는 공적과 새긴 이의 이름을 새기는 것에서 유래하여 제기, 제발, 조상, 도화, 산수, 화훼 등 하나의 인재의
모인 종합적인 니은 예술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래놓고 보니까 작성 방법. 괄호 안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말을 용어를 각각 써라 라고 되어 있고, 이 기역에 들어간 말은 인보라 그럽니다. 인보. 그 다음에 그 옆에 니은에 들어갈 용어는 변관. 이 그 사이드란 뜻의 변자거든. 측이라는 뜻의, 내지는 측관 이렇게도 써요. 변관 내지는 측관 내지는 측각 내지는 변각. 이렇게 쓰는 건 다 같은 말을 여러 말로 바꾼 거예요. 인보가 중요한 게, 이게 아까 그 지문에 있다시피 이 1000여 권이 넘는다 그랬거든요. 이게 웬만한 서예가나 전각가, 동양 화가들은 그 누구한테 물론 자기 거를 맡기는 사람도 있지만 자기 본인 스스로가 이거 각을 했어. 그리고 이제 청대에는요, 이 특히 전각 기술이 내지는 전각 문화가 엄청나게 발현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재백석 선생 같은 경우가 청나라 때 화가잖아요. 재백석 선생이 이 일본이 청을 집어삼키고 나서, 물론 이제 붓을 꺾었어. 절필을 하세요. 그런데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뭐로 하셔서 먹고 살았냐면은 이 전각 하셔가지고서는 이거로다가 먹고 사셨다고. 근데 이제 이런 전각가들이 각을 할 때 내 걸 쓰는 것도 있지만 남한테 주고 남한테 파는 것도 있단 말이야. 이제 그럴 때마다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 이렇게 화선지에다가 이렇게 찍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옆에는 각을 하는데 이게 언제, 누가, 무엇을, 왜 이걸 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여기 간략하게 적고, 여기 그림을 그려서 것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찍어서 이렇게 책을 만드는 거야. 내가 누구한테 이걸 줬다라는 거지. 나중에는 이게 다 검증 자료가 돼요. 그래서 누군가의 작품에 이게 찍었다. 그 사람 것이 있는데 맞느냐를 확인하고 있는, 심정할 수 있는데, 판정할 수 있는 검증 자료가 돼서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전각에서는 이걸 그래서 인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요한 용어예요. 자, 그런 다음에 그 다음 문제가 좀 어렵죠. 나하단 탁본에 관지가 새겨진 위치를 상단의 네 측면에서 찾아 쓰고 이유를 쓰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요 관지가 어디 있느냐 이거야. 얘는 그대로 이렇게 찍은 거지. 그러니까 요게 어디 위치에 있느냐 이거예요. 답은 좌측이에요, 여기. 왜 그러냐. 물론 이게 이거부터 설명해. 좌측에 있는 이유는 내가 잡았을 때 엄지손가락이 좌측 면에 닿죠. 이렇게 찍을 때. 그럼 거기가 우둘투둘하게 돼 있기 때문에 각을 해서 이 도장 좌우가 바뀌지 않는 거지. 그래도 여기다 놔요. 근데 만약에 글씨가 이게 많아지면 어떻게 하냐. 그럼 이렇게 돌아갑니다. 좌, 후, 우, 전 이렇게 돌아가고 맨 위에도 각을 쓸 수가 있어. 그래서 순서는 1, 2, 3, 4, 그 다음에 맨 위. 맨 윗면, 도장의 맨 윗, 여기서 보면 요 면이 되겠지? 요게 5번이에요. 이렇게 해서 각을 합니다. 자, 답을 보면 좌측에 새겼으며, 인장의 상하 좌가 바뀌는 걸 방지하고자 엄지가 닿는 인재의 좌측에 새기는 규칙을 따랐다 라고 되어 있고, 이 변관과 관련된 유사 답안으로는 측관, 인관, 변발, 방각, 측각 이런 말이 쓰이네요. 여기서 이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이건 각이잖아, 각, 그지? 방락도 있어, 방락. 이 방락의 낙자는 즐거울 낙자를 써요, 한자로다가. 근데 이 방락은 그 측관, 옆에 누가 왜 이걸 조각을 했는지를 쓰는 내용이 아니고, 도장 면에 오래된 것처럼 보이게 요 주변을 이렇게 때리는 거야, 요 면을, 이런 데를. 그래서 여기 떨어져 나갔잖아, 여기. 그죠? 여기도 떨어져 나갔네. 이렇게 떨어져 내기 위해서 그 각을 치는 거야. 좀 약간 오래된 듯한,
뭐라 그래요? 너무 새 것이 아닌 듯한 모습을 보여주게 하는 거예요. 이게 좀 도장은 약간 닳아서 깨지거나 해서 좀 그 오래된 느낌의 모습을 좀 의도적으로 표현한다라고 보시면 되지. 자, 그걸 뭐라 그런다? 그건 방락이라 그러는 거예요. 기출에 나왔던 문제는 요 측각, 변각을 묻는 문제가 나왔었죠. 그러니 이제 약간 그 임용고사에서 제일 어려운 분야가 어디냐면은 이 전각이에요. 전각 서예. 그 다음에 출제하는 데 있어서. 그 다음에 소묘. 그 다음에 공예. 이 파트예요. 왜 그런 거 아니? 낼 수 있는 영역 범위가 너무 좁아. 그리고 지금 역사가 좀 되는 바람에 웬만한 문제는 거의 다 문제로 나왔어. 가장 쉽다라기보다는 출제가 좀 용이한 부분은 이제 서양 미술사죠. 네. 일단 아니면 동양 미술사나 한국 미술사. 근데 한국 미술사도 이미 이제 많이 나올 수 있는 분야가 언급이 많이 돼서. 근데 서양 미술사는 영역이 굉장히 넓고, 지금 최근에 나온 문제들 보면은 1970년대 그 화가들 작품 내지는 조각가들 작품까지 이제 언급이 되고 있단 말이지. 70년 이후에 나온 작가들 중에는 뭐 론 뮤익 정도인데, 론 뮤익 작품 같은 경우는 그 그림만 나온 게 아니고 로마의 초상조각, 거대한 초상조각과 비교함으로 해서 나온 문제란 말이야. 자, 그리고 그런 문제가 좀 약간 특이하게 좀 튀는 문제로 좀 나온 거고, 대체로 미술사에서는 1970년대까지 이제 출제되는 영역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낼 수 있는 문제가 많아. 작가들이 얼마나 많겠어. 근데 이거 안 그렇다고. 전각은 없어. 영역이 원칙 좁으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인지 뭐냐. 나올 만한 것들 안에서 또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용어가 계속 돌고 돌아. 그러니까 지금 측과이나 변각이니 아니면 방락 같은 경우 나올 만하지. 방락도 한번 나왔죠. 그러네. 방락도 나왔잖아. 옆을 때려서 한다는 거. 자, 그래서 그런 것 참고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 보죠. 다음 작품과 설명을 참조하여 기억, 니은, 장법 종류의 명칭을 써라. 그래서 예전에는 이 장법이 나왔어. 요게. 그러니까 지금 다 그대로 돌려서 묻는 거 아니야. 전에는 요걸 물었다고 그래요. 장법을. 근데 지금은 이제 장법의 종류를 묻는 거야. 근데 장법의 종류가 너무 많아요. 이 전각 문제를 출제하시는 분이 동양어, 그 다음에 그 전각 서예에서 문제를 한 문제씩 해서 3문제를 내시거든. 그런데다가 이제 전각 전문가도 아니시잖아. 그러니까 동양어 하시면서 이제 자기 것 각을 해서 쓰시는 이런 출제위원이신데, 그러다 보니까 더 깊게 들어가지 못해요. 출제위원께서도. 그 여기 이제 그 장법 종류 얘기하면서 이게 지금 이제 가장 애매한 건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쉬운 장법 종류 있잖아. 뭐 예를 들면 대소라든지 소밀이라든지 그런 단어와 그 뜻과 도장이 하나로 바로 연결되는 것들은 물으셔. 그런데 좀 더 어려운 것들은 돌려서 물으신다고. 네. 이게 너무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지문을, 가는 이제 조지겸의 조지겸인 이렇게 쓴 거야. 요게 갈지자예요. 요게 갈지자를 이렇게 써요. 이 전서에서. 도장 인자는 이렇게 씁니다. 이거는 근대의 홍석구, 조선 중기의 홍석구 선생의 제1강산이라고 쓴 겁니다. 자, 도장, 여기 좀 특이하죠? 이게 확 물려있고, 여기 늘어났네. 전각을 함에 있어 문자의 배열을 장법이라 한다. 장법이 나왔습니다. 가의 장법은 고인들이, 그러니까 오래된 분들이, 옛 선배들이 이르길, 빽빽하기는 침 하나도 들어갈 수 없고 느슨하기는 말이 달릴 수 있을 정도라고 한 소밀. 빽빽하고 느슨한 걸 말하는 거니까 힌트를 준 거지. 그지? 여기 빽빽하기는 침 하나 들어갈 수 없고 느슨하기는 말이 달릴 수 있을 정도로 된다. 소밀. 그러니까 빽빽한 밀자. 성길소. 이렇게 써가지고 소밀법의 한 얘기다.
통상적으로 문자의 내용에 근거해 자연스러운 공백과 인위적인 공백을 선택해 장법의 허실 효과를 이룬다. 자, 이런 식으로다가 힌트를 줘요. 근데 이거를 요 말을 못 알아들으면 이 소밀 말고도 이건 사면을 균일하게 나눴잖아. 그러니까 균포라든지 이거로 쓰실 수도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거로 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든 거야. 빽빽하기는 침 하나 들어가고 느슨하기는 말이 달릴 정도로 하는 좀 과장된 법이긴 하나 요 언어에 딱 맞아 들어갈 수 있는 장법 언어를 쓰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소밀밖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나 장법은 무슨 법의 예이다 했고 그 법에 대한 예를 설명을 해. 자, 인장을 설계할 때 습관적인 배열 방법을 타파해야 필획이 장법 속에서 진부함으로 빠지는 걸 방지하고 안장이 아니고 인장이에요. 인장. 저기 오타가 났네. 인장에 허실이 생생하게 함으로써 평범함으로 흐르게 될 소지를 막는다. 일반적으로 인장의 문자 혹은 필획의 위치를 좌우 혹은 상하로 적당히 이동시켜 완미한 아름다움을 완성하는 허실의 포국을 구한다. 그래서 이거는 나양이 됩니다. 여기서 지금 제1 같은 경우 위로다 쭉 늘렸었고 이 제1이라는 글자를 위해서 강산이라고 하는 걸 옆으로 늘려놓은 거야, 그죠? 그러니까 얘를 원래대로 하면 쟤처럼 균일하게 여기까지 나눠서 썼어야지. 그러니까 이만큼을 얘가 양보를 한 거지. 그래서 나양 기법이다. 요 정도만 이 장법 이름은 좀 파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는 그거를 장법 이름을 외우지 마시고, 장법에 대한 설명, 그리고 그게 어떻게 적용되느냐를 이제 보셔야 돼. 그걸 외우는 게 더 나아요. 그렇게 풀어서 나올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3번. 자, 이거 4점짜리 문제가 나왔네. 자, 인관의 탁본은 비문을 탁본하는 방법과 비슷하지만 그보다 훨씬 정밀하다. 탁본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묵탁으로 습탁을 이용하며 인본의 면을 물로 적시고 화선지를 붙여 먹으러 상용하는 탁본법이다. 인탁시, 이거 지금 탁본한 거 아까 우리 그 인본에 보면은 찍은 것도 있지만은 그 측관에 있는 거를 탁본한 거거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특히 주의할 점은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 화선지의 건조 정도를 장악해야 한다. 그렇지? 화선지가 이 안에 물이 다 있는 것에서 화선지를 찍어서 올려서 톡톡톡 쳐서 만드는 거니까, 탁본하는 거니까. 너무 물에 젖어 있으면 내용이 쫙 번져서 안 된다는 얘기지. 그걸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둘, 그 다음에 셋이 있다. 여기 이제 젖은 것의 화선지 건조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이번에는 반대로 습기가 많은 것이 나와야 되겠지. 습기가 많으면 글자 윤곽이 무너진다. 굉장히 이거는 크게 평범한 내용의 문제예요. 그러나 이런 것들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면 위에 종이를 댄 후 두드릴 때 글자의 윤곽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 자, 이제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은 문제를 좀 만들려기 위해서 좀 그런 애쓴 흔적들이 좀 보이지, 그지? 예. 그러니까 문제 내는 게 되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렵다는 얘기예요. 인면에 탁본할 때, 먹물 한 다음에, 그 종이는 예를 들면 바위나 이런 데에 있는 탁본, 내지는 비석에 한 탁본은 글씨 획이 굵고 깊잖아. 그러니까 이게 종이가 웬만큼 꾸덕꾸덕 말라갈 때쯤 돼야 돼. 얘가 떨어지면 안 되거든. 완전히 밀착된 상태에서 약간 말라가야 된다고. 말라갈라갈 때 그때 이제 흐린 먹서부터 치고 다시 검은 먹 점점 녹묵으로다 쳐서 탁본을 하는 거야. 근데 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얘는 종이가 무조건 얇아야 돼요. 최대한 얇아요. 화선지가. 한두 번에 쳐가지고 글자를 얻어내야 되거든. 근데 만약에 그렇게 오래 치면 종이가 글씨가 안 나올 뿐만 아니라 내가
탁본하는 면적이 작기 때문에 너무 빨리 말라. 그러면 종이가 이그러져. 그래서 핀트가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가장 얇은 화선지를 쓰고 최대한 빨리 찍어서 내는 게 이게 요령이야. 그런 내용까지 같이, 이 내용의 두 번째 내용에 그 내용이 같이 포함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다음. 기억의 이유를 쓰라고 그랬고, 화선지 건조 정도를 장악해야 된다. 그런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먹을 먹이기 전에 탁포는 먹이 적당하게 묻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죠. 탁포는 뭐냐? 잇면에 종이를 묻힌 다음에 화선지를 올렸어. 그런 다음에 예전에는 요거를 있죠, 좁쌀. 좁쌀을 넣은 삼배, 아주 고운 무명 천에다가 좁쌀을 넣고 이렇게 위를 쪄맸다고. 근데 이게 커지면은 일반 바위에 새긴 탁본을 하는 거야, 비석에. 이걸 조그맣게 만드는 거야, 그거를. 그 내용 안에는 좁쌀로 다 만들고.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그걸 탁포라 그래. 그 탁포 면에 이게 잉크가 묻어 있어야 되는 거야, 이 먹이. 그렇지 않으면은 안 찍혀요. 탁포가 여러 개가 있지. 이제, 단무구를 칠 거, 그 다음에 녹무구를 칠 거, 이렇게 종류를 여러 개를 해놔야 돼. 하나로만 쓰는 게 아니에요. 근데 솜은 왜 안 쓰냐? 솜은 찍을 때 그냥 쫙 번져버려. 그래서 솜은 안 써요. 그 좁쌀 알을 쓴다고. 가로한 리을의 용어를 써라. 두 번째는 서양화의 프로타주와 같은 방식의 간탁. 이걸 뭐라 그러냐면 납탁법 이렇게 얘기해요. 프로타주 식으로 긁는 거야. 싹싹 긁는 거. 그걸 납탁법 내지는 간탁 이렇게 얘기해. 이 방식은 묵탁, 먹으로 치는 걸 말하는 거지 위에 거. 묵탁만큼 효과적이지 않지만 비교적 간단한 방법이다. 하나, 얇은 화선지를 탁봉하고자 하는 관면을 덮고, 둘, 납으로 된 먹, 남묵이라고 되는 게 있어. 검은 크레용으로 화선지 위를 고르게 칠해 관자의 요철이 분명하게 글자의 윤곽이 뚜렷하게 탁본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 프로타주와 같이 마른 먹이 있어. 그냥 먹을. 검은 크레용 같은 마른 먹이 있어요. 그 종류가. 이렇게 크레용처럼 생겼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와. 그래서 이게 문지르면 돼. 그래서 그건 이름이 간탁, 내지는 같은 말로 납탁법이라고 한다. 요게 중요한 용어라는 얘기지. 자, 다음 보죠. 자, 4점짜리 배점이 되어 있는 문제가 나왔고요. 가에는 박종규인 이렇게 되어 있죠. 박종규인 이렇게 되어 있고 내면에 짐승들이 이렇게 포진돼 있어. 아마 좌청룡, 우백호, 그 남주작, 북청룡인가 그런 내용이죠. 이게 이렇게 그림상으로 봤을 때는. 자, 얘는 뜻이 무의라고 하는 뜻이 글인데 글씨를 좀 희한하게 각을 했네. 설명이 나오겠지? 춘추시대의 많은 인장 가운데 관직인과, 그러니까 내가 이제 예를 들면 무슨 이 관에서 쓰는 내 직인,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동장이야. 그러면 손병돈 동장인 할 때 그 관직인과 성명인 등의 인장을 제외하면 간단한 도형을 이용하여 새긴 인장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것을 이름하여 초형인 혹은 형초인, 도형인이라 한다. 초형인의 제작은 도장 공예와 회화 및 조각 예술의 유기적 결합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자, 가는 문자의 도형을 상호 결합해 만든 특수한 형태의 인장인데 고대 초형인과 마찬가지로 인간이 생활의 느낌을 반영하고 있어서 예술적으로 뚜렷한 개성을 갖추고 있어 현대 공예미술과 정각 예술에 미친 영향이 크다라고 했고, 기역, 밑줄친 기역, 그 초형인 내지는 형초인 내지는 도형인, 이와 같이 이제 그림이 같이 새긴 인장을 말하는 거죠. 이러한 인장이 동한대 이후 사용하지 않은 이유를 써라라는 거예요. 어렵지? 예. 상당히 깊게 들어간 문제예요. 자, 동한 이후에 신용을 표시하는 인장으로 쓰이지 않았기 때문에 점차 사용되지 않았고 나중에는 그냥 장식용으로만 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소장하고 있는 작품에 그냥 내가
저런 도장을 찍는 거야. 꾹꾹. 내가 이 그림을 봤다. 내지는 이 그림을 내가 소장했다. 그런 의미로다가 도장을 찍는 거예요. 장식용으로 썼다. 다시 말하면 동한 이후에는 시인용을 대변하는 도장이 유행했다라는 얘기를 되겠지. 성명인이 우세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가인장을 분류하는 명칭을 쓰고 제작에 사용된 동물 등과 의미를 서술하라. 이거는 사령인이라고 그럽니다. 다. 이 명자가 신령스러울 영자거든. 네 개의 신령스러운 짐승을 같이 놓은 거야. 그래서 보면 좌청룡, 우백호, 남주작, 북현무를 새긴 건데 동서남북 네 방위의 정령이자 길상과 북이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요 사령이라는 말을 끄집어내는 게 어려웠을 것이고, 뭐 청룡, 주자, 백화, 현무는 그럭저럭 내지만 이것이 길상, 북이, 생명 이 중에 하나만 쓰셔도 돼. 여기 나왔네요. 이게 다 안 쓰셔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만 여기를 쓰셔도 정답으로 인정을 받는다. 다시 지문으로 가서요. 나는 인문에 새긴 모양과 팔체의 하나인 니은에서 유래하였다. 오타났네. 인문에 이러한 서체를 사용하는 일은 이미 춘추 시대부터 시작되어 양한 시대에 와서 매우 성행하였다. 이것은 일종의 장식성이 풍부한 인장 문자인데 당시 다른 인장 문자와 상당히 달랐기 때문에 별도의 독특한 성구를 이루어냈다. 구성을 이루어냈다. 문자의 필획을 압축하거나 아주 간략화시켜 단순하게 표현하기도 했다. 또한 필획을 줄이고 다시 적당한 위치에 수식을 추가하여 색다른 맛을 자아내기도 했다. 그래서 이거는 조충서예요. 그러니까 글씨가 새 발가락이나 벌레와 같이 쓰는 글씨 말이에요. 이게 팔체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여기서 팔체는 뭐냐면은 전서, 해서, 행서 있죠? 초서, 예서 이런 글씨체. 그다음에 팔분 여기 이런 글씨 8가지 서체 하나가 이 조충서예요. 조충서. 이게 당시 이렇게 글씨를 쓰는 애들이 좀 있어. 지금도 서예가들 중에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렵지, 힘들죠. 글씨가. 어떻게 쓴다고 생각해요, 지금? 필획 보세요. 그죠? 다 그림 맞춰서 그려야 되는데. 상당히 어려운 글씨체인데, 이제 어렵기 때문에 이제 서예가들이 주로 자기들의 이제 실력을 과시할 때 이런 글씨를 좀 쓰긴 하지. 요 조충서라고 하는 내용, 요게 이제 기출에 나왔지. 조충서가. 예. 자, 다음. 여기 보이는 초형인 있죠? 요 초형인도 나왔어요. 요 초형인. 예. 초형인도 기출에 나왔었다. 지금은 참고로 여러분들이 안 하시는데, 예를 들면, 사지선다. 형 문제가 나왔을 때. 그래서부터 거슬러 가면은, 그러니까 전각에 낼 수 있는 건 거의 다 나왔어, 문제가. 아직 안 나온 게 사령인, 이런 건 아직 안 나왔죠. 다음 보죠. 5번이에요. 자, 가가 주어졌고, 나가 주어졌어. 자, 근데 설명이 없네? 캡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힌트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보통 힌트를 주면 답이 도출이 돼버리니까 빼버린 거라고. 가는 수당시대 이전까지 인장에서 사용된 중요한 방법이었으며, 수당나라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지금 고구려잖아, 고구려. 고구려 시대에 주로 쓰던 방식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날의 방식과는 전각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거야. 예를 들면 이렇게 봉인을 하고 봉인한 위에 물건을 진흙을 여기에 올린 거예요. 진흙을. 근데 이 진흙에다 얘를 찍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진흙이 만약에 누군가 열어봤으면은 진흙이 깨졌겠지. 도장이 아구가 안 맞거나. 그런 용도로 쓴 거고, 요 도장이 요거야, 요거. 이게 다수 발견됐어요.
고대에 귀중한 인장 유산 중에 하나이다. 종이가 보편적으로 사용되지 못하던 시절, 문자는 대부분 여러 조각으로 된 얇은 죽간이나 목간에 기록하였다. 죽간이나 목간을 모아 기록한 글을 일반적으로 간독이라 칭한다. 간독. 자, 이것도 기억을 같이 하세요. 한편 간독이 정보 교환의 도구로 쓰임에 따라 사사로운 열람을 방지하기 위해 비밀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게 되었는데, 간혹 단단히 묶거나 싼 간독의 겉을 오타가 났네. 끈으로 묶고 진흙으로 바른 후 봉인하는 걸 뭐라 하나? 이거는 봉리라고 합니다. 봉리. 니자가 진흙 니자예요. 그래서 봉자는 붙들어 맨다라는 뜻이거든. 봉합한다라는 뜻이잖아. 그때 봉자야. 그러니까 봉리라고 해요. 자, 나는 송나라 때부터 사용하였고, 니은 원나라 때는 몽고인 관리나, 원이란 나라는 몽고족이 세웠으니까 몽고인 관리나 생목인 관리사에서 활발하게 사용됐다. 생목인은 뭐다? 그 밑에 보시면 유럽이나 서아시아, 중부 아시아 등지에서 온 외국인을 통틀어 이러던 말이에요. 주로 뭐 터키, 이란, 아랍인들을 주로 부르는 말이에요. 색목이라는 말이 눈이 색깔이 다르다는 뜻이야. 그래서 생목인이라고 불러. 그래서 후인들은 이를 원나라 시대의 도장, 누른다는 뜻이잖아, 앞자가. 그래서 원압이라고 하였어. 성명을 새김에 있어 문자 형태 대신 나처럼 보시면은 나는 위에는 문자인데 이름 밑에는 문자가 아니지, 그지? 그림과 같이 무슨 도형이 돼 있어? 이건 이제 사인이야, 오늘날로 치면. 일종의 부호나 도형으로 대치하는 걸 말한다. 부호나 도형은 사실상 전적으로 한 개인이 사용하는 부호라고 할 수 있으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 있을 수도 있다라는 뜻이지. 그러니까 수결이라 그래서 손으로 하는 사인 있잖아. 저는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사인 여러분 하잖아. 뭐 이렇게 해서 사인 하잖아. 이런 식으로다가. 그러니까 이런 거. 제가 요 밑에 보이는 거는 다 사인이야, 사인. 요거. 그 위에는 마, 사, 장, 이, 조 이렇게 썼네. 이거 성씨를 말하는 걸 거고. 제가 군대에서 제가 포병이었었어요. 포병에 그 병기계에서. 근데 원래는 이제 그 155mm 포에 그 사수로 였었는데 그 사수로 이등병을 데려다가 그 옆에서 총 쏘는 양쪽에 사수 부사수가 있는데 사수가 포를 움직이는 거야. 거리를 맞추는 거야. 그럼 부사수는 거기에 또 맞춰서 포 위 아래로 달리고 나는 오른쪽 왼쪽을 돌리는 거야. 그러면 나한테 연락이 와. 각도를 어떻게 하라. 그럼 그 각도를 듣고 내가 부사수한테 복명복창을 하는 거야. 그럼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자기가 움직이는 포를 바꾼다고. 포 위치. 그래서 쏘는 거라고. 근데 우리 중대장님이 육살 나오셨는데 사인이 내가 나중에 그랬다가 내가 병기계가 됐다니까. 행정일을 보게 됐다고. 그러니까 행정일을 보면서 보게 되면은 중대장 사인을 가라로 할 때가 거의 가라로 해야 돼. 그거는 언제 그걸 다 갖다 주고 사인하라 그래. 사인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렇게 하는 사인이야, 이게. 나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뭔지를 모르겠더라고. 나중에 우리 중대장한테 가서 여쭤봤지. 저희 중대장님 이 사인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막 웃더만 알려주더라고요. 이게 군자야, 군. 이렇게 쓴 군자를 빨리 이렇게 쓴 거야. 그러더라고. 보니 근데 이분이 육사 나오셨거든. 근데 이번에 관련되셨을는지 안 되셨을는지 모르겠네. 자, 그래서 요걸 뭐라 그랬는지? 자, 일단 문제를 가보지. 사모님은 2대 나오셨어, 그때. 두 분이. 근데 34살이셨거든, 그분들이. 사모님은 32인가 그러셨고. 그러니 지금 아마 별을 다시고도 남았겠지. 그러니까 이번에 어딘가에 활약하시지 않으셨을까? 자. 나 인장을 분류하는 명칭을 쓰고 제작
방식을 서술할 것. 그래서 나인장, 이건 화압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화자는 꽃 화자를 썼어요. 그래서 왜 화압인 화를 쓰느냐? 그냥 밑에가 글씨가 돼 있잖아. 이제 그림이 돼 있잖아. 그래서 화압인. 그래서 그림 화자로 생각하셔도 되겠고, 여하튼 중요한 거는 이 명칭이 화압인이다라는 거. 자, 제작 방식은요. 한번 보세요. 위에 보이는 글씨, 성을 나타내는 글씨, 요거는 다 전부 뭐예요? 다 해서체로 했어요. 해서체. 아래는 수결을 새긴다. 수결이 뭐야? 사인을 말하는 거예요. 사인. 아까 얘기했죠. 우리 중대장님. 밑줄 친 니은의 의를 쓰라. 원나라 때 몽고인 관리나 생목인 관리에서 활발하게 사용되는 이유가 뭐야? 자, 생목인들은 한자를 몰라요. 근데 원대의 관리는, 원나라 때 관리들 역시 한자를 모릅니다. 자기 언어가 따로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를 들면은 말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치자. 그럼 말이 몇 마리가 있었고, 그걸 다음 날에는 다음 관리자한테 넘겨줘야 되잖아. 그러면 몇 마리가 있었던 걸 양측 관리가 센 다음에 사인을 해서 기록을 남겨야 될 거 아니야.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문제를 찾아갈 수 있게. 그걸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원나라 사람이나 원나라 관리나 아랍 쪽에서 온 생목인 관리들이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글을 모르니까 그들을 위해서 사용하게 된 것이 이제 이 화압인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유사답안으로 화압인, 요 꽃화자를 썼는데, 이렇게 외우면 힘드니까 그림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림 화자를 생각하시고, 명칭만 한글로 쓸 수 있으면 되는 거니까. 다음. 자, 2점짜리로 이제, 배점이 된 문제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거는 얘를 전각한 거고 얘를 요로 찍은 거다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겠지. 근데 얘는 보면은 파놓은 것이 그대로 나온 거야. 그죠? 근데 이게 가만히 보니까 재료가, 그러니까 이 캡션을 빼버렸지. 이것 역시 답이 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가만히 하니, 이 안에 나무인 재질 같아. 그죠? 그리고 여기에도 나무고 요 안에 칠을 했어. 요런 것까지 이제 파악되시고 지문을 보시면, 가와 나는 현대 전각과 서각 제작 과정 중 처음 단계를 보여줍니다. 이 처음을 묻는다는 얘기야, 이 처음. 전각과 서각 작업에 사용하기 위한 원고 또는 그 사본을 말한다. 그러나 제작 방식은 반대인데, 작성된 가를 뒤집어 놓고 보면서 먹을 찍은 새 필로 인면에 그대로 옮겨 쓴다. 이렇게 돼 있고, 저 왼편에 보이는 걸 말하는 거네. 다음 거울에 비추어 보면서 잘못된 부분을 수정한 뒤에 전각도로 새기는 반면에, 나는 서각제에 앞면이 바로 보이도록 배치한 후 풀 또는 물과 희석한 목재 접착제를 이용하여 나무에 붙이는 방법과 본뜨기 하는 방법이 있는데, 획이 1cm 이상이면 본뜨기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여기는 맨 처음에 하는 요 그림과 요 그림을 뭐라고 부르느냐는 용어예요. 자, 저기 전각할 때의 맨 처음 도안하는 거, 그걸 보고 여기다 놓고서는 그리든지 파든지, 그리고 나서 파겠지. 그건 인고라 그래, 인고. 그 다음에 이건 서각할 때 쓰기 때문에 얘는 서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고, 서고. 다음 7번. 다음 전각의 집도표를 비교한 대조표이다. 기역부터 리을에 해당하는 내용을 순서대로 쓰시오 그랬고, 자, 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잡는 걸 뭐라 그러냐는 거지? 나는 쌍구법이다. 자, 그러면 가는 이 마디가 이 엄지랑 검지 그다음에 밑에 붙여서 연필 잡듯이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나 그림 같은 경우는
검지랑 중지를 같이 이렇게 붙였지. 그러니까 이게 쌍구야, 쌍구 두 개. 요거는 단구구 하나. 그래서 하나. 가는 기억은 단구법, 나는 쌍구법이 될 거야. 집도법은 칼을 쥐는 방법이 손가락으로 연필을 쥐는 방법과 유사하다라고 되어 있고. 그 쌍구법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겠지? 이건 마치 붓을 잡는 것과 유사하잖아, 이거는. 붓글씨 할 때 붓을 잡는 방법과 유사하다. 칼의 운용법, 딕은, 칼의 운용 방향은 지필법과 반대로, 지필이라는 건 뭐야? 붓을 들어서 서예 쓰는 방식과는 반대로 몸 앞쪽에서 몸 바깥쪽으로 칼을 밀면서 새긴다. 자, 다음 쌍구법은 칼의 운용 방향은 칼을 몸 바깥에서 안쪽으로 당기게 되어 손 전체보다는 주로 손목의 힘에 의존해 각을 한다는 거예요. 단구법이라고 하는 거는 작은 글씨를 쓸 때 하는 거야. 정교한 글씨를 쓸 때.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해? 내가 놓고 몸 안쪽에서 바깥으로 살살살살 조금 돌을 달래가면서 막 힘으로 파는 게 아니란 얘기야. 쌍구는 두 개를 손을 잡았으니까 훨씬 더 손가락 두 개가 들어가서 힘이 더 가겠죠? 네, 그럼 이거는 이렇게 쓰면은 내 손을 다쳐, 잘못하면. 쭉 밀고 나가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놓고 이렇게 치요. 자, 다음에 특징. 칼에 힘을 줄 수 있고 어깨에서 나오는 힘을 팔뚝을 통해 칼에 전달할 수 있다. 자, 리을. 주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긋게 되고 인면이 작건, 반대로 설명하네. 쌍구가 저긴데 작은 글씨를 각하는 경우에 쓰인다. 쌍구. 반대로 제가 설명을 했네요. 단구가 힘을 쓰는 것이고 쌍구가 힘을 빼는 거네. 그 밑에 설명해 보시면, 자, 그 다음에 제일 힘을 많이 줄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악권법이죠. 악권법. 이 단구법이 집경필인데, 집모필. 쌍구가, 네, 일단 교재에서 나온 거라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으네요. 네, 단구가 힘을 좀 더 많이 줄 수 있는 방법이고, 밑에서 이렇게 파내니까, 땡기는 거니까 정교하게 하는 것이 쓰인다. 악권법이 제일 힘을 많이 쓸 수 있는 방식이다라는 것. 이 단구법, 쌍구법, 악권법은 다 기출에 나왔었어요. 이 단구, 쌍구를 물었던 것은 사지선다형 문제에서 주로 나왔었고, 악권법은 2020년인가요? 네, 최근에 나왔던 문제였죠. 네. 자, 다음 전각을 참고하여 괄호한 기역 니은에 해당하는 용어를 순서대로 서술하시오. 그랬고 2점이에요. 가는 다산 독본, 조선시대 중기의 인장이고, 나는 위가 정, 밑에가 관 이런 뜻이에요. 당나라 초기 때 인장입니다. 가는 소유를 나타내는 인장으로 뭐뭐라 하며 책의 경우에는 장서인이라 한다. 나는 서화 작품에 대한 진위 여부를 나타내는 감장인이다. 그래서 여기는 소유를 나타낸다 그랬잖아. 수장인이라고 하고 합니다. 우리 수장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미술관 가면은 그 같은 한자예요. 내지는 책의 경우는 장서인이란다. 이게 다산 독본이 뭐냐면 다산 정약용이 읽은 책이라는 뜻이에요. 자기가 갖고 있는 책에 읽었으면 이거 도장을 찍으셨어서. 자, 그 다음에 감장인. 근데 한나라 이전의 오랜 기간 관청이든 문인이든 서화의 진적을 감정하고 나면 보통 감정된 서화 작품이나 그 부속 페이지에 서명하고 글을 쓰는데 이거를 압서라고 한다. 압서라는 용어도 같이 외우시는 거예요, 이럴 때. 예. 이는 곧 이 물건의 진위가 어떻고 가치가 어떻고 우리 또는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는 뜻이며 소유권이라는 뜻도 있다. 압서는 좀 번거롭고 필묵은 때때로 불편할 수 있기에 후에 사람들은 압서를 도장이나 인장을 찍는 것으로 간소화하였다. 특히 나는 감상 및 평가를 증명하는 니은에 속하는데 당 태종이 세간의 서화 진적을 사들인 후 우세남과 저수량에게 진적의 감식을 맡기고 찍은 작은 도장이다. 작은 임금의 도장이다.
이 인장이 있는지 없는지가 서화 작품의 진위를 확인하는 표기가 되었다라고 해서 이건 뭐라 그러느냐? 심정인 내지는 감정인 내지는 감식인, 김식인이라고 썼네. 오타가 나네. 네. 그래서 요거는 이거 임금의 도장이에요. 이게 임금이 찍는 게 아니고 임금이 여기 저수량이랑 우세남에게 이 도장을 주고 이 당태종이 이 중국을 통일하고 난 뒤에 어마무시한 그림을 사들여요. 그림뿐만 아니라 뭐 조각, 그러니까 지금 중국 베이징 그 북경박물관에 있는 거나 대만에 있는 박물관에 있는 거나 타이베이 박물관에 있는 거나 그거 전부 다 당나라 때 이걸 해놓지 않았으면 지금 그걸 볼 수가 없는 거야. 당태종 이세민이가 이 그림이랑 글씨에 아주 환장한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땅이 얼마나 커. 거기서 다 수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가장 문화가 융성한 때가 이 당나라 때라 그러잖아. 근데 그 가지고 사온 것이 이게 예를 들어서 했는데 이거 왕이 지 글씨래 하고 가져왔어. 그런데 이게 왕이 짓게 맞는지 틀린지 봐야 될 거 아니야. 이 우세남이랑 저수량은요 당나라 때에 가장 그 학식이 높은 사람이야. 이 저수량은 특히 해서 글씨에 기가 막힌 서예가이기도 해. 우세남은 학자였고. 그러니까 이 두 사람한테 맡긴 거, 이 도장을 주고 당신들이 이 진품인지 가품인지를 보시고 당나라 때부터 가품이 많았다는 얘기지. 보고 이게 진품이다 이러면 내 도장을 찍으라 이거야. 이게 정자가 고들정자거든. 이게 똑바르다는 뜻이야. 이 품성이 바르다라는 뜻이야. 바르다. 그다음에 관은 볼 관자야. 내가 바르게 봤다라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는 답이 심정인, 감정한다는 그 감정이에요. 김식인이 아니고 감식인. 오타가 났어. 제 지도교수 선생님이 이제 100개 정탁영 교수님이셨는데, 정탁영 교수님이 우리가 리포트를 내거나 뭘 이제 그러면은 꼭 이렇게 쓰신 거야. 정관, 이렇게. 사인을. 자기 수결로다가. 근데 우리 몰랐지. 야, 이거 100개야? 아니야, 이 100개라고 쓴 거야? 한자 잘 몰랐다니까. 아무리 봐도 이건 100개는 아닌 것 같다. 이거 뭐라고 쓴 거야? 그래서 나중에 MT를 모시고 갔는데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얘기를. 그러니까 우리 정탁영 교수님도 대단하시지? 당태종이 쓰던 옥새를 본인의 수결로 쓰셨다는데. 옛날 얘기네요. 100개 선생님 돌아가신 지 좀 되셨지? 네. 안타까워. 돌아가실 때도 못 가봤는데. 네. 자, 그래서 그 밑에 사인 관련된 내용을 제가, 내용을 좀 적어 놨습니다. 이거. 한번 여러분 참고로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딱 맞게 떨어졌네. 자, 그래서 이제 1교시 전각 수업은 이제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번 정각은 동영문제 이제 B 파트에 진행할 때 제가 다시 또 문제를 추려서 문제는 저한테 여러분들은 이제 문제를 푸는 게 관건이고 저한테는 문제를 임용고사에서 맞추는 게 관건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를 책 뒤지고 뭐 거의 매일 도서관에서 살아요. 뭐 주말에도 책이 많으니까. 자, 그래서 1차 시 전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2차 시에는 서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